자, 이번 시간에는요,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인데요. 4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임차권 양도와 전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러한 양도나 전대행위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 너를 믿고 내 물건을 맡겨서 사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사용하게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는 그 결과가 난다면 임대인이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 동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임차권을 임차인이 양도하거나 또는 자기가 맡은 임차물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준다. 이 전대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받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우리 법에요. 아예 629조에 보면 임차인은 417페이지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가 바로 임차권이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못한다 했으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면 이때는 제재를 가해야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여기에 동의받지 않고 양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해서 해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자, 요게 이제 효과죠. 동의받지 않고 양도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629조의 2항에 있죠.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즉 동의받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계약이란 말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은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발생시켜서 취득시킨다. 이때요. 자, 임대인의 동의는 어떠한 내용일까? 그것은 41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라는 것은 일반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요. 그 일반적으로 동의해주는 이 의사표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양도받는 사람, 전대차에 전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대항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대항 요건으로서의 동의다. 이렇게 해석해요. 즉 양도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행위나 전대차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효력 요건으로서의 동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 의미를 반드시 또 알아둬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란 것은 양도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당신 동의해 줬으니까 내가 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항 요건이다. 자, 이렇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 요건이다. 이 동의하는 방식은 무방합니다. 임차인한테 했던 또는 양수받는 사람한테 했던 전차인한테 했던 동의하면 돼요. 의사표시를 하면 되죠. 다만 이렇게 동의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해서 효력을, 즉 대항력을 없앨 수 없잖아요. 제3자 이해관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했으면 철회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임차권 양도 전대에서요.
임대인의 동의라는 이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 전대하면 이게 뭘까? 바로 이게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되고요. 동의가 있으면 적법한 양도, 적법한 전대죠. 왜? 민법에 적법하게 했으니까. 따라서, 그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무단양도, 무단전대를 좀 정리하죠. 양도를 임대인 동의하였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문제되는 것은 뭐냐?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동의 없이 한 무단양도, 무단전대의 경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모습은 효과의 근거는, 법적 효과에 부여하는 근거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무단양도나 무단전대나 그 내용은 법적 효과는 똑같이 취급한다. 자, 양도란 것은 먼저요. 개념부터 보시면 양도란 것은 이런 내용이죠. 갑의 건물을 이렇게 갑이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당의 목적물을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근데 임차권 양도란 것은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렇게 양도했어요. 임차권 자체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수인이 되고 이 사람이 양도인이 되겠죠. 양도계약했으니까 양도계약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임차인의 을의 임차권이 여기에 왔다는 거죠. 여기 임차권 이렇게.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여기에 임차인이 되어버리면 이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그러시고 이 사람은 종전에 임차인은 임차인 지위에서 벗어나겠죠. 이게 임차권 양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임차물 전대란 것은 뭘까? 갑의 이 건물을 똑같이 해볼까요? 임대차 계약하여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자가 됩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물론 여기도 임차권 양도할 때요, 이 건물을 얘한테 이렇게 건네주겠죠. 이 건물을, 그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을이요 다시 전대차를 했다, 전대를 했다, 전대차 계약을 하겠죠, 이렇게. 병하고요. 전대차 계약하고 이 사람한테 건물을 건네주겠죠. 사용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냐? 전차인이 돼요. 이 전차인이 됐으니까 전차인이 되면 이 사람 임차인은 뭐가 되나요? 전대인이 되겠죠.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은 전대인 지위에 있는 거예요. 전대인이 되고 여기는 전차인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전차권은 전대차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거 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차인의 임차권은 여전히 임차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 더 빌려주는 지위에 서게 되고 이 사람은 빌리는 지위에 있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 전대차 계약은요, 임대차 계약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임차물의 전대라 그래요. 그러면 전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하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임대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양도의 경우는 임차인의 지위가 뭐가 돼요? 벗어나죠.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죠? 이런 관계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이 두 사람 사이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올 수가 없죠. 임대차 계약은 이대로 존속하고, 여기는 전대차 계약이 이렇게 존속하고, 이 사람 사이는 아무런 법률 관계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넘겨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임차권자가 되니까 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와서 존재해야만 되겠죠. 왜? 임대인, 임차인 지위가 되니까.
다만 여기 임차인, 종전의 임차인은 그 지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에서 여기에 이 사람이 갑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전차인이 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있는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갑이 여기에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동의가 바로 대항 요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항이죠. 이렇게. 이게 대항이죠. 이렇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의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대항력이 안 생긴다 이거죠. 이 대항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 관계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단양도. 이게 동의받지 않았을 때 무단양도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동의받지 않았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모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 여기는 임차권 양도 계약, 여기는 임대차 계약, 여기는 전대차 계약, 이게 되겠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 돼요. 여기는요, 임대차, 양도 계약이죠? 양도 계약은 을과 병이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이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계약이에요.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둘이가 합의했으니까 유효한 양도 계약이에요.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양도 계약 내용대로 을과 병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요 두 사람 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여기는 임대차 계약은요.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이 갑의 신뢰를 배신했죠. 의무를 위반했죠. 그 임대인이 빌려준 물건을 병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거네요. 을이. 그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을이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요, 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했죠. 따라서 해지권을 취득하여 발생합니다. 이렇게. 갑은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해지권을 갑이 행사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해지해버리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요. 해지하지 않고 놔두면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니까 여전히 갑은 너한테 차입내나 할 수 있죠? 차입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지해버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해지해버리면 임대차 계약은 끝납니다. 임대차 끝나니까 차임받을 권리도 없어집니다. 당연히. 왜? 임대차 계약이 없으니까. 자, 이런 관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죠? 요게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은 의무를 불이행했고 임대인은 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있는 임대인과 여기에 있는 무단 양수인인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문제됩니다. 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이렇게 넘어올 수 없잖아요. 즉, 이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이 임차권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 동의받지 않고 양수받은 양수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주장할 수 없으니까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니까 불법 점유자다. 지금 이것은요,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양수인 관계에서 대항력은 없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다. 불법 점유하니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아무 권한도 없이 저기에는 갑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요. 이렇게 불법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요. 야, 내 물건을 네가 왜 가지고 있니? 반환해!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물권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인정돼요. 예컨대 반환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야 거기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환이나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겠죠. 이렇게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건물에서 나가 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게 요 반환 청구권이에요. 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이것은요 임대차 계약을 갑이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을은 직접 점유자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는 그죠? 당연히 목적물을 을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임차권 양수인한테 당해 물건을 내놔 반해라고 할 때는 자기에게로 반환을 청구할 게 아니라 임차인한테로 반환해라 라고 청구해야 돼요. 여기에요.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자기에게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려 그러면 자기에게 임대인 자신한테도 내놔 내한테 넘겨줘 라고 하려 그러면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한 후라면 자기에게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죠. 자, 두 번째요. 이 양수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했으니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즉 갑의 동의도 없이 갑의 재산을 자기가 점유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임대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했죠. 따라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즉 임대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여기 대해서요. 원칙은 이게 불법으로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하면 여기 있는 임대인 갑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차임 지급 청구할 권리가 임차인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 차임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예외적으로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해버리면 임대차 계약이 없어지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없어지면 이때부터는 요 차임 청구권도 없어지겠죠. 이때부터는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면 여기에 차임을 못 받는 만큼은 얘 때문에 지금 불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이때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임대인이 양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권 청구권에는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셔야겠고,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요 예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요 예외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이 부분요. 자, 요렇게 정리해 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단 전대차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이죠. 여기는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고 전대차 계약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계약했잖아. 그죠? 이 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을과 병의 합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당사자 합의대로 유효해요. 그러면 이 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을과 병은 권리 의무, 즉 채권 채무를 주고 이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여기 임대차 계약에서 보면 이 전차인은 동의 없는 상태에서 갑의, 임대인의 신뢰를 배신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여기 있는 임대인은 그래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지하면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받을 수 없고, 해지하기 전까지는 갑은 을에 대해서 차임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임대인과 여기에는 전차인 사이 법률관계. 여기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법률관계 지금 없죠. 명시적으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항력도 없죠. 전차인은 전차권을 가지고 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당연히 이 사람은 점유는, 이 물건의 점유는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불법 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똑같잖아요. 불법 점유였으니 여기에 갑은 병에 대해서요. 야, 내 물건 반환해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물권 청구권은 반환 제거에 청구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거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 그래요. 해지하기 전까지는 을한테로, 다만 을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을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갑이 해지한 후라면 반환은 자기에게로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예외 인정된다. 어떨 때 인정된다? 그래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라면, 그죠? 해지 후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왜냐하면 해지해버리면 차임을 받을 권리가 없고 차임을 못 받는 만큼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한 것은 얘가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손해가 생기는 것이 된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의 경우에 법적 문제의 판단은 동일하다. 어느 한계를 알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적법하게 양도됐거나 적법하게 전대되면 어떻게 될까?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죠.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보세요. 적법하게 양도돼 버리면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인과 양수인, 이 양수인이 바로 임차권 양수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인 아닙니까? 독립했으니까 뭐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러면 되겠죠? 종전의 임차인은 그 지위에서 벗어나고죠. 이런 상태로 적법하게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적법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적법 전대차의 경우. 자, 이것도요. 법률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갑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다. 그래서 을이 그 건물을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전대인이 되었다. 그러면 병한테 이렇게 전대했겠죠. 자, 이때 전대할 때요. 이 전대차 할 때 동의받았다 이 말이죠.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적법 전차인이 되죠. 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 의하여 요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재하게 있죠. 그 다음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여기는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전대차 계약 내용대로 당의 목적물을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전대인이, 전차인은 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해야겠죠. 이렇게 두 사람 사이는 권리 의무 관계로 존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문제되는 거죠. 즉 적법 전대차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임대인과 여기에 전차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는 문제 생겨요. 근데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약정이 없잖아요. 아무런 약정이 없어요. 아무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민법은 법 규정에 의해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법, 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때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만 가집니다. 그러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의무의 내용을 보면 뭐냐? 첫 번째, 당의 목적물, 전대차 목적물요. 요 목적물을 존속하는 중간에 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관주의 의무죠. 보관 의무. 성관주의 의무죠. 그 다음 두 번째, 존속 중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 의무. 세 번째는요, 당의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돼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의 목적물을 바로 임대인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목적물 반환 의무, 원상회복에서 반환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런 의무를 전차인에게 부과시킵니다. 자, 여기서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차임 지급 의무요. 자, 여기에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나? 그럼 두 번 지급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요 차임 지급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냐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정해져 있는 시기보다 이 병이 차임을 먼저 전대인한테 지급해버렸네요. 먼저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을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차임 지급을 안 했네요. 이런 경우에 이 임대인은 차임 지급 청구권을 두 개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행사해도 좋다 이거예요. 자주간 차임 받는 방법은 권리를 두 개를 행사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네가 행사해서 차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내놔 이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여기에요. 이 의무를 부담시켜놨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런 경우에만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보다 먼저 전 차인이 차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때 임대인이 전 차인한테 차임의 지급을 청구를 했을 때 이를 전 차인은 전대인이 임차인한테 차임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때 임대인을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차임을 청구하든 이렇게 차임을 청구하든 임대인은 너는 마음대로 행사해서 둘 중에 하나를 받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장해 놨습니다. 차임 지급 의무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이걸 차임 지급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자간의 법률가 끝났어요. 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합니다. 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채권 채무 관계는 전대인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근거 계약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임대인은 의무를 안 줍니다. 전차인한테. 아무런 의무 안 줍니다. 적극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무 주니까. 얘는 의무주의를 약정을 한 적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일정한 권리만 우리 민법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적물 끝났으니까 내놔 돌려줘 할 수 있고 또 야 차임 임대차 존수증 그 다음 전대차 계약 존수증이니까 차임 내놔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전차인은 의무만 부담한다. 이런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차인이 지위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차인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4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의하여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전차인의 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기들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이렇게 빌려줘버리고 임대차를 해지해버리면 임대차 계약의 범위 안에서만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했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두 사람이 해지해버리니까 여기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적법한 전대차가 된 이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보호한다. 그다음 두 번째요. 만약에 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간이 없는 임대차, 그런데 여기에 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임대인이 존속기간이 없는 임대차니까 해지 통과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는 거죠. 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했을 때요. 통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하는 거죠. 임차인한테 하면 이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갑이 을한테 해지 통보해버리고 내버려 둬버리면 이 사람은 6개월 뒤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버리면 이것도 종료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갑자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그 통고한 사실을 전차인에게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 통지를 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차권이 소멸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6개월이 경과해야. 이렇게 함으로써 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 통지, 해지 통보에 대한 통지 의무를 준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건물일 때, 건물 전차인일 때요. 이 사람은 일정한 요건 아래서요. 임대인한테 직접 자기가 부속시킨 부속물의 매수를요.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요. 자, 매수청구권은 우리는 임차인, 건물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웠잖아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죠? 이렇게 행사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전대차 계약했으면 전차인이 전대인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부속물, 내가 부속시킨 물건 임대인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물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이때 물론 이 부속물의 요건을 갖춰야 되죠. 전차인의 소유물로서 독립물이고 그 독립물인 이 부속물이 그 전차 목적물인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속물이야겠죠. 그 다음에 부속할 당시에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한테 매수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차인한테 매수하여 부속시킬 때 동의받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내용 전자에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매수청구권은 임대차도 기간 만료로 소멸됐고 전대차 계약도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가 됐을 때 행사하는 거죠. 그때 건물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이게 건물이 아니라 토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토지를 이렇게 임대해 놨다가 다시 전차인이 그 토지를 전대차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전차인은 직접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인한테요,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지상물은 우리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그 요건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토지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당신 토지 위에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인 또 수목이 내 소유물이 있는데 한번 갱신하면 안 될까? 갱신합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나 안 해. 거절. 갱신 못하겠어. 그러면 전차인이요. 그러면 사세요,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토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그래요. 지상물 매수 청구이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전차인의 전차권을 좀 보장해보자라는 특별한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두는 게 좋겠다. 그죠? 적법 전차인이다. 그죠?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 교재 420페이지 이하에요. 정리해 놨습니다. 420페이지 이하에 거기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여기에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적법 전차인의 경우에 보호하는 규정들도 거기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 이걸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단 전대차는 우리가 이미 다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22페이지 가면 보증금과 권리금인데요. 보증금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채권자 전세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보증금 목돈을 지급하고 임대할 경우에 하는 거죠. 이때 보증금은 기본적으로요. 보증금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이 보증금이 정해지는데 이 성질은, 계약의 성질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요물 계약입니다. 즉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교부해야 보증금 계약이 완성된다. 그게 422페이지에 양갈로 2번 보증금의 계약, 1번 보증금 계약의 성립과 보증금 계약의 법적 성질 여기에 설명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 보증금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물을 빌려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 임차물을 부수었다든가 하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해배상하는데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돈 못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버리고, 변제 충당해버리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 변제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담보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시에 말이죠. 동시에 이 보증금에 있어요. 당의 목적물에 보증금의 목돈이면 목적물 사용 대가로서의 이자 상당액이 바로 사용 대가로서의 지급하는 거죠.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특히 보증금에서요. 월세를 줘야 될 때는 그 월세 차임 매 기마다 지급해야 할 차임을 연체했을 때요. 이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연체 차임에 대한 충당을 할 수 있어요. 보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충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임대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이 야 보증금 줘놨으니까 거기서 충당해 가세요. 빼내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의무가 아니니까.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이때는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임대인의 의무로서 임차인에게 권리로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요. 자,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이게 생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야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그 임차 내가 빌려줬던 임대물 반환해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하고 임대물 반환 청구권하고가 동시이행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요. 이게 통설이고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즉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 이 두 개는 동시이행 관계로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422페이지에 있어요. 다만 이 보증금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죠.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이렇게 하고요. 물론 또 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도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권리금에 관한 약정이라든지 이게 권리금이 뭔지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으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권리금요. 424페이지 있죠. 권리금이라는 것은 당의 임대 부동산이 유리한 장소에 위치되어 있는 그 대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대 목적물인 건물로부터 영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그때 자기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또는 그 고객의 자료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해요. 이때 권리금은 당사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줬던 권리금 돌려주세요 할 권리는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은 교부해버리면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보증금과 권리금은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는요.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뭐 차임을 연체 2기 이상 했다든가 또는 목적물을 용법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임대물을요. 그것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서
교정해가지고 다르게 막 사용한다든가 개조해서 말이죠. 이런 거 안 되죠. 이럴 경우는 임차인의 본질적 채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해지해버리죠. 해지하면 즉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죠. 또 반대로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해지 행사함으로써 즉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죠. 또 우리 민법에는요. 해지 통고라는 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해지 통고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해지 통고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교재요 425페이지에 거기에 상단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과죠. 또 법정 갱신됐을 때도 해지 통과죠. 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 권리를 유보해놨다면 그것도 해지권이 아니라 해지 통고권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임차인이 파산됐을 때요. 임차인이 파산됐을 때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파산 관제인이나 임대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때는 손해배상을 서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기간 만료로 인하여 또는 해지 통고에서 또는 해지권 행사를 하면서 즉시 소멸하는 것도 있다.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래요. 임대차 계약은 원상 회복. 그죠? 임차인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되고 원칙적으로는요. 원칙.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정산해야 되죠. 총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민법 총칙, 물권법, 그리고 계약법 해서요. 민법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요 민법의 원리를 잘 이해해 두셔야 또 민사특별법의 특칙들을 비교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민사특별법은 우리 민법이나 기본적인 원리에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이 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민사특별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